자, 이번에는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 특감반 논란, 이 주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기사 이쪽에 있군요. 조국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다. 조국 민정수석이 취임 당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취임을 했는데 이 얘기를 본인의 SNS상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상황을 의식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특감반 논란 야당 공세에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렇게 언론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의 폭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요. 야당, 여기는 한국당입니다. 박용호 전 서울창조센터장도 사찰했다. 이렇게 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감찰 대상 아니기에 절차 진행 안 했다. 문제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검찰은 김태우 수사관 관련 세 곳에서 수사. 그래서 효율성에 의문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한국당의 폭로 영상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에 근무하기 시작한 2017년 7월 4일 이후에 생산됐고 7월 24일 날 대검으로 이첩된 그 전후 어느 기간에 걸쳐서라도 박용호 센터장이 공직자 신분인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시행하고 이 첩보 내용을 대검의 수사에 활용하도록 청와대에서 보낸 것입니다. 윤기찬 변호사, 어제 한국당이 폭로한 내용, 이것이 민간 사찰이냐 아니냐 갖고 이제 공방이 오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민간인에 대한 그 감찰이기 때문에 굳이 뭐 사찰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민간인에 대한 감찰은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민간인에 대해서 뭔가 들여다본 것이다. 그렇죠. 그것이 뭐 첩보 보고든 아니면 동향 보고든 간에 민간인에 대한 정보를 갖다 보고를 했든지 수집했던 건 맞잖아요. 그것이 청와대 산하 기관이고. 근데 이것을 지금 조국 수석이나 기타 여러분들은 지시 안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 그 청와대 특감반의 업무 스타일은요. 지시를 받아서 하는 첩보 보고가 있고 또는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에 하는 첩보 보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하는 동향 보고도 있어요. 그러면 애당초에 업무 범위를 확정해 줬어야죠. 이거 하지 마. 또는 어떤 매뉴얼을 만들든가. 이 사람들의 활동은 본인이 나가서 외근이거든요, 주로. 나가서 동향 보고 내용 수집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지시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게 타당한 변명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또 하나 지금 방금 말씀하셨죠. 박용호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사실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장관급이거든요. 그 직과 별도로 이제 아마 그 창조 경제 혁신 센터장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민간 기구예요. 재단법인이거든요. 이런 분에 대해서 왜 했느냐 그러면 그 정보를 갖고 왔을 때 왜 거기에 사인해 줬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지시 안 했다고 그냥 앞뒤 안 맞는 변명하시는데 그럴 것이 아니고 책임을 질 발언을 하셔야 돼요. 책임지겠다. 앞으로 매뉴얼을 만들겠다.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을 방치했다. 이런 어떤 설득력 있는 변명을 한 이후에 이렇게 앞으로 제도 개선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국민한테 설득력 있는 변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이딴 폭로에 이제 청와대가 계속 연일 해명을 하는데 이제 해명이 해명을 낳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게 어제 청와대 해명이 지금 보신 사안에 대해서 민간 사찰은 아니다. 그러나 부패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대검에 이첩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이게 굉장히 묘하게 들립니다. 상황이. 양수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국정원 IO나 그 경찰청 IO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보 그 수집 요원들을 이 여러 차례 그런 그 경험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뭐 앉아 계시는 대부분의 그 패널들도 이 IO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이야기를 들으면 한 개는 또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부의 이야기도 좀 해주고 이러면서 이 요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뭐 특감받는 요원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떤 특정을 해서 저 사람 뒤를 파봐야 되겠다 해서 계좌 번호를 불법으로
뒤지거나 예. 안 그러면 주변을 사찰하거나 카메라로 찍거나 막는 대로 따라가거나 뒤에 스토킹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들은 이야기를 그 정리를 해서 이런 이야기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연관 어떤 파문이 올지 모른다라고 판단해서 자기가 보고서를 써요. 그러면 이거는 대검으로 넘겨. 이거는 경찰청으로 넘겨. 이거는 위에 보고해야 되겠네. 이 판단을 그 처음에 이야기 나왔을 때 데스크가 있고 팀장이 있고 그다음에 위에로 3번을 거친다고 했었잖아요. 이 과정에서 걸러진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굳이 첩보 내용을 사찰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두운 시절의 민간인 사찰의 부정적 이미지와 자꾸 겹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은 가상하나 실질적으로 그 노력은 한국당의 노력이라고 좀 말씀하시는 거죠. 그 노력은 가상하나 실질적으로 이 문제의 본질은 결국은 흠집 내기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당 또한 지지율이 상당 부분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욕을 듣는 게 뭐예요? 너가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갔냐? 이 이야기잖아요. 한 개라도 잘하고 싶은 욕망이 과잉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찬희 교수님, 뭐 이 얘기는 좀 시각에 따라서 완전히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회에서는 좀 계속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좀 보아야 될 거는 조국 민정수석의 정면 돌파 의지입니다. 이 의지를 보면 분명히 저기에는 대통령의 의지도 좀 실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이고 조국 수석이 정부 출범할 때 이른바 이제 개혁의 상징이라는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뭐 조국 수석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앞서 설명을 충분히 하셨습니다만 이 청와대가 좀 미흡하게 대처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일단 그런 사안들은 과거 정권의 관행들이고 잘못된 관행이니까 첩보 수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라는 건데 그 이후에도 어쨌든 첩보를 수집하는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리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박형철 부패비서관도 반부패 비서관도 그런 취재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사찰과 감찰의 문제 아니겠어요? 사찰이라는 거는 특정인을 정치적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부단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들을 통제하고 이렇게 억압하는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청와대도 변명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민간인 사찰의 프레임으로 과도하게 얽매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일단 사찰의 이 용어 자체가 주는 음험함이 있어요. 과거 정권에. 게다가 민간인 사찰이라는 게 과거 정권에 얼마나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까? 국정농단과도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지나치게 공세적으로 나오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그 김태우 수사관 공직자로서 대단히 좀 부적절하다고 봐요. 이 부분을 자신이 상당히 여러 가지 비위 의혹에 몰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계속 폭로한 이런 상황인데 이것도 같은 무게로 비판받아야 되는 것이고 단지 지금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조국 민정수석이 일단은 이제는 좀 얘기할 때가 좀 됐어요. 전면에 나서가지고 지금 뭐 두들겨 맞으면서 가겠다라는 말이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인데 좋습니다. 그거는 뭐 좋은데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로서 너무나 억울하고 제가 봐도 사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쟁의 하나의 그 쟁점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가장 그 민정수석실의 책임자인 조국 수석이 이제는 정확하게 얘기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무조건 두들겨 맞고 가겠다. 이거는 조금 이 사안을 야당으로 하여금 더욱더 공격에 빌미를 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영선 의원께서는 조국 수석의 입장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노스랜더해서 뭐 항복하지 않겠다 이런 지금 페이스북에 올려 노래를 링크를 했다는데 글쎄요 일단은 지금 제기되는 의혹을 부당한 공격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맞서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관리 책임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 책임에 대한 어떤 그 인정이라든지 너무 이렇게 부당하다고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좀 되돌아보는 그런 모습도 있었으면 오히려 보는 사람들이 좀 더 이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에 좀 많은 기사가 준비가 돼 있어서 좀 더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사회 관련 기사로 좀 넘어가 보죠. 여기 있습니다. 짜장면 그릇에 폭탄주. 더럽습니다. 이 뭡니까 이게. 그리고요. 흰머리 뽑아라 명령. 이런 일이 직장에서 있다 그러네요. 흰머리를 뽑아라.
미용실이나 이발소 같은 데서 해달래도 해줄까 말까 한 일을 직장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네요. 시민단체가 직장 내 갑질 50개 선정을 했는데요. 이런 사례들이 있군요. 육아휴직하면 책상 뺀다. 육아휴직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무 시간에 만취난동 간부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통과가 시급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이런 분들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유형별로 뭐 법을 적용하면 되는데요. 예. 이게 이제 직장갑질 1구라는 그 민간 단체에서 예. 그 노무사 변호사들이 예. 이제 주로 지도하는 이런 단체인데. 그분들이 많은 사례를 접했겠네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저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 일반적으로 큰 기업의 경우에는 노동조합들이 있어서 이런 예. 것들이 많이 예방되거나 걸려지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작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또 노조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통제가 잘 안 되는 그렇죠. 기업들이네요. 이게 작은 기업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2%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예방책 차원에서 예. 상당히 좋은 그 119 관계자들이 한 일들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흰머리 뽑고 싶으시면요.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뽑아달라고 하십시오. 가족들 별 얘기 안 하고 잘 뽑아줍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자, 이번에는 제 뒤쪽에 좀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요. 커다란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게 귀엽게 무슨 캐릭터가 있는데 방석이거든요. 근데 이 방석이 그냥 방석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방석이라 그러네요. 자, 그럼 여기서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톡을 통해서 이 방석에 얽힌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보이는 이 물건 무엇일까요? 바로 어린이 방석인데요. 차량 속 잠든 아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 방석입니다. 올해 여름 폭염 속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4살 배기 여자 어린아이가 통학 차량에 7시간 넘게 방치돼 숨졌는데요. 잠자는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일어난 일입니다. 정부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 이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 말까지 통학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잠자는 아이 확인하는 장치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차일드 벨이란 게 있는데요. 차량 기사가 아이들이 차에서 다 내렸는지 확인한 후에 직접 차량 뒤쪽에 부착된 벨을 누르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승하차 시에 단말기를 찍는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이 있는데요. 버스카드 같은 거죠. 마지막으로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비콘 방식이 있습니다. 아이의 가방에 비콘이라는 장치를 부착시키는데요. 10m 이내에 이 장치가 접근이 되면 학부모의 스마트폰에 알림이 울립니다. 단점이라면 아이가 장치를 잃어버릴 분실 위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엔 이를 보완한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지난 19일 국내 연구진이 스마트 어린이 방석을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방석엔 압력 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아이가 방석에 앉으면 이를 감지해서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에 전달하는데요. 만약 아이가 홀로 남겨졌을 경우 스마트폰 앱에 경보가 울려서 교사와 차량 기사가 차량에 있는 아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통학 차량에 따로 벨을 설치할 필요도 없고요. 아이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는데 별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또 방석을 의자에 올려놓기만 하면 돼서 분실 위험도 없습니다. 이 스마트 어린이 방석, 시제품 테스트를 거쳐서 내년 초에 선보일 예정이라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을 위하는 끊임없는 연구와 고민이 아이들 통학 차량의 갇힘 사고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자, 이런 장치를 보고 착한 기계라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제대로 못 타서 우리 아이들이 자꾸 희생되고 있습니다. 의지가 없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계의 힘이라도 좀 빌려서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좀 지켜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저런 기계는 좀 빨리 보급이 됐으면 좋겠군요.